12번째 시간이네요. 원광대학교 교양과목 명사초청통일대담 그리고 익산민주평통 통일시대 시민교실 공동으로 주최하는 강좌 1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민주평통 통일시대 시민교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강.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수요식까지 잠깐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 종강 아니에요. 다음 주 종강입니다. 그거 착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탈북자 5분을 모셔서 북한 상황에 관해 공부해 봤고, 그 다음에는 제가 편의상 경계인이라고 부르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힘써 오신 분들 5분을 모셔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마무리 시간으로 민주평통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우리 평화와 통일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 항상 입에 달고 살아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런 고민은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 처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관해서 공부해 오시고 강의해 오시고 또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하셨어요. 제가 강의 좀 한다고 여기저기 자랑했는데 오늘 이 처장님은 저보다 훨씬 강의를 잘하세요. 그래서 대담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 처장님한테 강의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처장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리라 기대하는데요. 민주평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우리 이제 자문위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저희 헌법기관이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국내외 자문위원들이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사단 규모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대규모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배기찬 선생님인데요. 공식 직함으로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오래전에 2000년대 초지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본부가 비서관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정책 조정 담당도 하셨고 2007년 우리 역사상 2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2000년 6월에 처음으로 2007년 10월 2번째로 그때 남북 정상회담 때 직접 수행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도 EU, 독일 특사 나갈 때 그 대표단 하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평화번영분과, 그러니까 오랫동안 평화 통일 분야를 담당해 오셨는데 거기 위원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게 작년이었던가요?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지금 수석 부의장 잘 아시지만 특히 우리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으니까 정세현 총장이 정세현 선생이 작년 12월까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맡으시고 올해였던가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경험이 좀 있죠. 네. 이렇게 인연이 깊은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가까이 지내오신 배기찬 사무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멀리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저는 이 원광대학에 몇 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아마도 2015년인가 2016년에 제가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이른바 통일대장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 전북에 와서 우리 이 교수님을 뵙고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또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또 오늘날의 정책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재봉 교수님하고 대담하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오늘 제가 좀 일종의 강연처럼 먼저 한 50분 정도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10여 분 정도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로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언제 한번 대담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할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평화와 통일 어떻게 왜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죠. 그것을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평통의 20기 활동 목표와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제가 아까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4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20기인데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기가 됐는데 이번 20기에 민주평통의 활동 목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이것과 평화와 통일을 왜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와 연결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네 가지예요. 평화와 통일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네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는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두 나라,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평화와 비전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요? 이렇게 넘어가네요. 첫 번째는 전쟁과 평화예요. 전쟁과 평화는 유명한 소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이 주제는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되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른바 휴전 상태, 정전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국전쟁은 북한이 이른바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북한이 내건 명분은 무력 통일이었죠. 근데 그 방법은 무력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동강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 미국에 넘어갔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가던데 여기에 중국군이 내려와요. 항미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준다는 항미원조라고 해서 팽덕회를 사령관으로 해서 30만이 내려오는데 이때 북한군의 작전 통제권은 중국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전쟁 3년은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동족상잔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전개된 거의 3년의 시간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공산세계의 전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어떤 정치학자들은 한국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1953년 7월 27일에 이른바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이 정전협정에 세 나라만 들어가 있어요. 북한 그리고 중국, 미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전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당사자였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전쟁의 당사자였고 따라서 평화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전쟁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회상이 돼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할 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셨어도 항상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 또는 용사의 그 무덤에 헌화를 하죠.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도 이루어져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 인민지휘군의 묘지에 가서 헌화하고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한국전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로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유엔 사령관 미군한테 있죠. 이것을 이양받기 위해서 201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계속 연기되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직 힘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미동맹이 린치핀이라고 해서 이 축을 고정시키는 핀처럼 이렇게 기능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또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미국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서 만들었던 사드 배치, 그걸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전 세계적인 이른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1990년대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 와중에 한정된 자원을 군사력에 투자하는 이른바 성군체제라는 것을 시작했고요. 그 성군체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2017년에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했어요. 수소탄까지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른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핵미사일의 완성을 선언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핵을 개발해야 사실은 비슷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개발하기 힘들어요. 유엔의 제재가 가지고 NPT 체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어요. 국방력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죠.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주 최첨단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죠.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요. 도산 안청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대대적인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는 사실은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이 동아시아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이냐.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조건이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말들이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 평화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제일 먼저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다. 조금 더 나가면 적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평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화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다. 평화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각자가 서로 독자성을 가지고 서로 독특성과 독립성을 가진 각자가 자유롭게 어울려 살도록 만드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 그렇다면 통일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어울림이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지배예요. 그것은 침략이에요. 그것은 폭력이에요. 그것은 강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녀 간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가 되자고 계속 그러면은 각자 자유롭게 어울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폭력이죠. 그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성폭력인 것이고요. 그것을 억지로 만일 결혼을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지배죠. 우리 집안에서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자식과 부모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머리 다 큰 자식과 부모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각자 자유롭게 어울림으로써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어울림이 없이 평화가 없는 통일, 네, 안녕하세요. 금호국센터예요. 예, 그것은 침략이고 어머니 강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주시면요.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서 네, 사실은 제일 먼저 네, 평화를 통일의 종속적인 가치에서 분리시켜낸 분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달에 평양으로 가시기 직전에 대국민 발언을 하셨죠. 저도 그때 수행원으로 그때 앉아 옆에 있었는데요. 그때 무엇보다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14합의문의 많은 내용들이 평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1주년 뒤인 2008년 10월에는 평화를 통일에 우선하는 가치로, 평화를 통일의 종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 독자적인 가치로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평화 정책을 통일 정책의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정책으로 이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의 종속적인, 통일을 수식하는 용어로 평화가 있었죠.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평화가 독자적으로 부상되면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라고 2017년 7월 달에 독일 케레버 재단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 평화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잘 사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달리 말하면 각자 자유롭게, 남과 북이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살면은 통일은 자연스럽게 합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지난 시기에 남북 간의 합의를 잘 보시면은요, 기존에는 사실은 평화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14합의 때부터 평화가 독립되고 그 이후로 통일보다는 훨씬 더 평화의 분량이 많아졌고요.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9.19 합의 그리고 남북 군사관계 합의서를 보면 오직 온통 평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평화와 통일에 관한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이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평화는 안 넘어가네요.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제일 먼저 전쟁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전선언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언하고 일을 하는 것과 선언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선언하고 하면은 훨씬 더 추동력이 생기죠. 훨씬 더 구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종전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우선 종전선언하는 것부터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잘 되다가 그거 하고 나서부터 잘 안 되네요. 안 넘어갑니다. 네. 다시 넘어가. 네. 이거 일일이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 좀 바뀌는 모양인데. 네. 자, 첫 번째는 저는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한국과 조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한국과 조선. 이것의 시원은 1919년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독립운동이자 건국운동이고 혁명운동입니다. 왕조체제를 끝장내고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혁명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배태돼요. 임시정부 형태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1919년 3월 2일 3.1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이게 운명의 장난처럼 호민테론이 만들어져요.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그래서 중국 공산당, 조선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독립운동을 위한 방법이 새로운 게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의 자유독립운동, 소련 중심의 공산독립운동, 중국 장개석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그 독립운동, 그리고 일본과의 점진적인 타협을 통한 이런 독립,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눠지죠.
이 속에서 이 하나로 세력이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8선으로 분단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48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됐다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 개의 국가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국가 이후로 이 남과 북이 변화가 일어났다. 1948년만 하더라도 북한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군사력만이 아니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문화력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날로 쇠퇴하고 북한은 날로 쇠퇴하고 남한은 날로 발전을 하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치고 처음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국가가, 개방형 국가가 되는 거죠. 자유화, 해양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이루고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식민지라는 경험한 나라 중에 동계올림픽도 치르고 하계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개최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세계 6위의 군사를 가지게 되고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사실은 세계에서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문화를 양산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최근에 나이가 이렇게 한 60 가까이 돼서 요새 조금 한류에 빠졌어요. 요새 BTS 뭐 블랙핑크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LA에서 하는 이 BTS 공연 본다고 시간을 상당히 했는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 한류가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민주 법치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화적 전국교체라고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 말을 들을 때 전혀 뭐 그건 이상하지 않고 세계 수준에서도 미국보다도 더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네, 너무 빨리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자폐형 국가가 되었어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격대부터 시작해서 주체사상, 유일체제, 세습체제를 갖추면서 저는 북한을 이야기한 가장 정확한 용어는 자폐형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3대에 걸친 세습체제를 이루고 벽두 핵통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죠.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전 세계적인 유엔을 비롯한 제재가 가해져서 세계에서 가장 봉쇄되어 있는 가장 고립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보면은요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이제 살펴보면은 남북관계에는 지난 40년 동안 50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북 공동성명이 72년에 만들어졌죠. 이때만 하더라도 남과 북은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남과 북은 상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은요 1991년에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두 개의 국가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 유엔에서 그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가 처음으로 사용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남과 북이 서로의 국호를 인정을 해요. 이 합의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무 이렇게 처음으로 합의문에 두 개의 국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1장 1조에는 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이래서 사실은 체제를 말한다는 것은 서로의 국가성, 서로의 독자성, 서로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문을 만들었죠. 그리고 2000년 6.15 때 최초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만드는데 양 수뇌부가 서명을 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그리고 2007년 10월 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똑같은 합의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나 정상회담에서 똑같은 합의문을 만들죠. 그리고 최초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그리고 미 합중국과 대통령이 합의문을 만들어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2002년에는 2000년과 2002년에 오면서
일본과 북한이 최초로 국부를 맹기한 합의문을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작년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어요. 지난 1월 달에.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어요. 더 이상 남조선을 혁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 자, 여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혁명적 방식의 통일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독자적인 나라로 발전시키는 남한을 독자적인 어떤 나라로 오히려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자,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지난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해요.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은 자력경쟁하겠다는. 이제는 한편으로는 이 뭐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뭘 받아들이고 경제 지원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인 힘으로 오히려 발전하겠다는 자력경쟁을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라는 부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어떤 폐쇄적 체제에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의 제재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완전히 내부를 통제하고 한편으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벌이고 사상 문화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에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텔레비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같은 음악 같은 걸 많이 들었어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헤어질 때 선물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 준 것이 대장금 DVD를 선물로 줬어요. 저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잘 보겠다고 그랬어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영화 같은 거. 그리고 북한 인민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숨어서 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지난 한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북한 병사 하나가 판문점에서 차를 타고 내려와서 차가 처박히니까 뛰어가지고 남쪽으로 귀순을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귀순한 동기가 뭐냐고. 한국 음악이 좋아서 음악 듣고 싶어서 귀순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북한의 청년들이 한류에 푹 젖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미국 저 유럽 난리잖아요. 동남아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 지도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대로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물들어서는 체제가 위협하겠다. 이걸 싹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징역 4년, 5년, 그걸 유포하는 자는 사형. 이렇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기존에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핵과 미사를 완성을 했죠. 이제는 그것보다도 한편으로는 이른바 남한의 문화가 유포되는 것, 이것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룰 것이냐, 이 고민이 새롭게 제기되는 거죠.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 평화는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각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역대 정부의 합의문을 보면은 다 남과 북은 남과 북은 남과 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 한국과 조선으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꿔야 저는 비로소 평화가 가능해진다고, 평화의 첫걸음을 내든다고 봐. 이것을 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독일과 서독은 우리는 보통 동서독 기본조약이라고 그래요. 1972년에 남북 실사 공동성명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동서독 기본조약이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의 명칭은 뭐냐 하면은 서독을 의미하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동독을 의미하는 독일 민주공화국의 기본조약이에요. 그래서 10개의 합의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독일이 영구 분단으로 간다고.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각자 서로 인정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갖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통일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특히 오늘날 북한의 상태를 북한이 오히려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올해가 UN 동시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붙이고 이제 합의문 만들 때도 남과 북은 이렇게 쓰지 않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저는 평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주제인 미국과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로 가보시죠. 예, 미국과 중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냉전이 해체되고 나서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연평균 10%씩 30년 이상 발전을 했죠. 중화제국이 부활했어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시진핑 주석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가품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배터리라든가 5G 같은 최첨단의 제품도 중국이 만들어내요. 양자, 지금 우주선도 막 개발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45년이 되면은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중국은 1대1로 국가 대전략을 통해서 유라시아 전체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중국의 협력을 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2049년까지 30년 동안 국가 대전략으로 추진한다는, 이렇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여기에 러시아가 딱 결합이 되었어요. 푸틴의 러시아가 딱 결합해서 준동맹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서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독도 상공에서 중국군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떴다고 나왔잖아요. 우리 카디즈를 침범했다고. 중국과 러시아는 밀접하게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저는 가장 설명을 잘해주는 것이 지난 한 25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이자 국제정치학자인 브레전스키라는 사람이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에 썼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은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하나로 만든 건데 이런 거예요. 브레전스키는 그 당시에 95년 정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이 되면은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저 굵은 점선 쪽으로 될 거라. 동쪽으로는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에 포함되고,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 전체가,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부터 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북쪽으로는 몽골, 그리고 연해주가 중국의 영향에 포함될 거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발전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은 이렇게 세계적 강국의 중국의 영향력의 범위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중국은 목표 연도로 삼는 것이 2049년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는 해. 자,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라는. 이걸 우리는 허용해서 우리는 중국 품 안에 들어갈 거냐. 옛날에 청나라에서 그랬듯이, 명나라에서, 원나라에서, 당나라에서, 한나라에서 그랬듯이. 여기서 우리 고민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브레젠스키는 반중 연대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반중 연대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이 바로 굵은 실선이, 여러분 보시죠. 한반도 휴전선을 지나고 대만 해협을 지나고 남중국 해북부를 지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뉴스에도 그저께 뉴스도 계속 나오는 게 대만 해협의 위기.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중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한반도에서도 지금은 좀 조용해 보이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로 갔죠. 만일 반중연대 구도에 우리가 선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한반도에서 긴장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분단은 더욱더 골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우리 국민이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미국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뒤를 이어서 대중 정책을 펴는데 한편으로는 협력자이고 경쟁자이고 적대자이다. 이렇게 해서 반중 정책을 펴죠. 그중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는데 그것의 핵심은 아까 브레진스키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인도와 호주가 등장했어요.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서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는 최초로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고 9월 달에는 최초로 백악관에 직접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시켜서 결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후에는 전 세계 한 120개국이 화상회의를 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인 패권 경쟁의 상태로 돌입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두 개의 세계로 대륙 세력과 저는 해양 세력으로 그러는데 미국과 이른바 서방 국가들이 해양 세력이라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 세력이죠. 두 개의 세계로 나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상태는 냉전 시기에 소련과 미국이 자유세계와 공산세계로 나눠졌던 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고요. 지난 한 12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눠진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계력으로 되면서 블록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쪽으로 한국이 끌려가고 있고 중국이 쪽으로 북한이 이렇게 긴밀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2018년, 2019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두 차례 열렸지만 사실은 더 가까워진 것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였어요. 5차례나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김정은은 북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이어나가는 것이 숭고한 의무라고 그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한과 중국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진핑도 김정은에 대해서 전통적 북중 친선은 비로소 맺어진 친선으로 유일무이하고 운명 공동체고 정세에 상관없이 발전했거든요. 이제 북한과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로 한때는 뜸했는데 다시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과 미국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간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경제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이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기서 어려운 우리의 외교 안보적 대북 정책의 과제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오늘날의 한중 관계를 의미하는 이것을 유지시키는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지난 100년 전에 35년 동안 우리의 적이었죠. 북한은 지난 70년 전에 3년 동안 우리의 적이었어요. 이것을 그냥 적대 관계로 계속 둘 것이냐라는, 저는 이 적대 관계를 우호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한미 관계를, 동맹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되 물론 우리의 자주성을 계속적으로 군사 전시작전 통제권이든 국방력이든 이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또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 힘으로 한일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보면은 어느 하나만 택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미 관계만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중 관계가 경제를 바라고 한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북한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일본은 반일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만 그래서 친일해야 되지만 북한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반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이걸 동시에 진행시키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로서 사실은 제일 높은 수준의 관계가 동맹 관계. 그걸 발전시키면서도 한중 관계를 적대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평화와 비전. 이것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의 나눌 주제예요. 자,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운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한 15년 전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제목이었고요. 그것을 정보에서 2017년에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으로 다시 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상태가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위기,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저는 전쟁의 진원지에서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비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이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패권 경쟁을 벌일 때 19세기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의 전쟁터가 되었죠. 지난 70년 전에 소련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벌일 때 우리도 또 전쟁터가 되었어요. 한국 전쟁.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일 상태에서 전쟁터가 되지 않고 평화의 발원지가 되는 이런 비전을 품어야 된다. 저는 이와 가장 유사한 나라는 세계로 보면은 스위스 같은 나라라고 봐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우리는 새우 위에서 돌고래가 되는 그런 비전,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고. 사실은 지난 역사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에요.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과 세계 한 3, 4위 정도의 문화력과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이래서 우리는 이제는 최소한 돌고래가 되었다는 생각. 돌고래. 이제 돌고래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훌륭한 돌고래로서 살아가는 어떤 비전이 필요하다. 중국처럼 저렇게 인구는 많지 않지만, 러시아처럼 저렇게 땅은 넓지 않지만, 미국처럼 저렇게 강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돌고래로서 묻 고래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나라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가질 때 요새처럼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등 터져요. 등 터지는 새우가 되어버린다. 다음으로 지난 역사에서 사실은 70년 동안 우리는 섬으로 살아왔죠. 저는 지난 70년 동안 섬으로서 해양국가로 살아왔던 것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우리가 해양화됨으로써 사실은 수출 주도형을 했고 엄청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서 다시 수출하고 한류까지도 뻗어나가는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21세기는 한편으로는 해양국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국가인 해륙국가로서의 비전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새로운 우리 민족의 발전 길, 평화와 통일의 길이 저는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우리가 거열에서 사두마차에 올라탄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열이라는 걸 아시나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형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네 마리의 말이나 소에 묶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게 거열인데 옛날에는 반역 죄인한테 주던 형벌이 거열이었어요.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내부의 정치 사회 세력들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사지가 찢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을 보면은요, 친중, 친러, 친미, 친일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 나눠졌어요. 해방 이후에도 나눠졌어요. 지금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친미파, 친중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저는 이러한 거열 상태에서 이제는 사두마차에 올라탄 나라가 되야 됩니다. 넘기지 마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전인데요. 70억 인류가 탈 수 있는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네 마리의 말, 미국 말, 일본 말, 중국 말, 러시아 말을 앞장 세우고 거기에 올라타는 기수, 이것이 대한민국이고 코리아다. 평화롭게 통일된 코리아의 모습. 이런 비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잠꼬대야 하십니까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70년 전에 김구 선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에 1947년에 식민지를 35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해방은 됐는데 아직 독립된 국가도 만들지 못하고 나라는 반쪽이 나서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때에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화를 가진 나라,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고 세계 평화가 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나가서 온 국민이 성인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온 인류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하는 이런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꿈을 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거의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새 제가 이야기했던 한류가 온 세계로 퍼지면서 그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김구 선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사두마차에 올라탄 대한민국, 사두마차의 기수인 평화롭게 통일된 코리아의 모습을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4대 강대국을 비롯해서 70억 인류에게 공통의 방향성, 공통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대 강대국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화해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적으로 개방성과 공정성과 투명성과 국제규범을 지키는 나라가 돼요. 이렇게 될 때 저는 사두마차의 기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사두마차의 기수에서 이제 우리는 인식을 확장을 해야 돼요. 주변 4대 강국에만 이 집중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신사강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제는 6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진 동남아, 아세안, 14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 5억의 인구를 가진 EU, 그리고 블랙시트를 단행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영연방 국가들, 이 신사강으로 더욱더 외교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노무현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추진을 또 했죠. 자, 이렇게 전 세계로 나누는데 다음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라.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어떤 가치를 갖고 나갈 거냐, 무슨 가치를 주장할 거냐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했던 홍익 인간의 정신을 갖고 나가면 된다. 이것을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모든 백성을 하늘 백성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하늘 백성, 천민 사상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나라를 최고의 문화 건설을 이룬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세계로 나갈 때 가져야 될 가치라고 합니다. 피부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똑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대할 때 아까 말한 그런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이고 통합적인 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사를 보면은 워낙 주변 강대국의 힘이 세가지고 패권 경쟁을 특히 벌일 때는 가만히 있으면 분열돼 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분열돼요. 원심분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처럼, 이거 보면 믹서기에 들어있는 과일처럼 저절로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목적의식적으로 민주적이고 통합된 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가장 잘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는 500년 전에 저 산골짜기, 알프스 산골짜기에 4개국의 언어를 쓰는 사실은 엄청난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민주적으로 통합된 힘을 발휘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발전된 나라가, 이걸 또 잘한 나라가 70년 전에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45년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4대국에서 점령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정치 사회 세력들이 이른바 자유당에서부터 공산당까지 모두 다 민주적으로 통합된 정치를 펴므로써 10년 만에 평화롭게 통일을 했어요. 이걸 또 잘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정치 사회 세력들이 대연정을 하고 소연정을 하고 겐시어 같은 외교부 장관은 18년 동안이나 정권의 교체에 상관없이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1974년부터 1992년 통일된 이후까지 외교부 장관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일관된 정책을 폈고 결국은 통일을 이루었어요. 저는 민주적인 통합의 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은 권력 구조도 변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대연정도 필요하고요, 소연정도 필요하고 대통합의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17년이죠. 한때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대연정을 하시겠다고 주장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셨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런 민주적이고 통합된 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평화, 통일 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저는 오늘 큰 이야기를 했지만 국제관계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비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첫걸음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한정된 시간에 많은 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10여 분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10여 분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질문 답변하고요.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혹시 뭐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 학생들은 현장에서나 화상에서나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줌, 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사무처장님 모시고 종강하는 거니까 우리 자문위원님들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우선권 주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자문위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일반 회원들로 했는데,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자문위원님들한테 우선권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일반인들, 이렇게 할 테니까 먼저 자문위원들 가운데 우리 사무처장님 강의 내용에 질문이 있다.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은 오늘 내용 내가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2~3시간 걸려요. 그것을 그냥 딱 40분에 압축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처장님한테 마이크 넘길 테니까 직접 한번 받아주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혁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강의 중에 전쟁의 진원지에서 평화의 발원지로라는 말 너무 감동있었고요. 거열에서 기수로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주변의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다시 거열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기수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열과 기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것은 저는 민주적으로 통합된 힘이라고 봐요. 민주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가
우리 내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부터 서로를 적대시하고 적으로 삼고 싸운다면은 결국은 그 열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고 또 선거를 하고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뭐 다 자유가 있죠. 발언의 자유도 있고 투표의 자유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래도 적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건 경쟁인 것이고 경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하나의 친구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통합되고 또 경쟁이 선거했을 때 또 경쟁하고 통합되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날의 현재 정치의 양상이 너무 상대를 적대시하는 그래서 결국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거의 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쳐들어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강의 중에 이야기했지만 공통의 비전이 필요해요. 공통의 비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나아가서는 이른바 코리아 남북을 합친 코리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공통의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합의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저도 이제 후보 시절에 도울 때 그런 공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을 만들기도 했어요. 보수와 진보가 최소한 대북 정책에만은 통일 문제만해서는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국민협약으로 만드는 이런 공약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주 좀 극히 부분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보수적 시민단체와 진보적 시민단체가 만나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협약문을 만드는 걸로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이 좀 더 큰 차원에서 좀 전 국민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이런 것이 이제 방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합의된 어떤 정책이 있다면은 그것은 일관되게 저는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4합의를 만들었는데 2007년에 이명박 정부 들었으니까 다 바뀌어버렸어. 또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상당히 좀 변화가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물론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있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남과 북의 합의가 앞으로는 국민적 합의가 되도록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나아가서는 또 그것도 공약에 있었는데 일종의 남북 기본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볼까요? 예, 예, 우선 손을 들으셨으니까 먼저 좀 하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광대 원불리학과에 있는 원영창이라고 하는데요.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 들으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싹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통일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랄까 서방 국가에서 과연 독일이 통일이 되면은 제2차 세계대전처럼 더 큰 힘을 가지고 또다시 그 불행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독일은 그것을 설득해 가지고 오히려 평화국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당시에 이제 소련의 뭐 그거 대항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어서 서방에서는 그 독일 통일에 대한 뭐랄까 일종의 승인이랄까 이제 그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독일이 통일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국방력이나 또 경제력이나 세계적인 뭐 톱 레벨에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분단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중 가운데 어떤 그 끼인 그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야말로 어려운 이 그 과정을 뚫고 세계적인 톱 국가가 됐으면은 사실 주체적으로, 북한도 사실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다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주체적으로 이 한반도를 우리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뭐 이런 힘이 충분히 저는 그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미국에 대해서도 그 미국에게 우리를 적으로 삼지 말고 동반자로 삼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외교관들의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다면은 우리 남한 정부가 진짜 북한과 함께 주체적으로 이 한반도를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좀 나이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강력한 그 주체적인 드라이브를 북한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좀 함께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예, 아주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대한민국의 역량이 옛날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표현했던 대로 하면은 돌고래가 되었고 세계 10위의 경제력, 6위의 군사력, 4위, 3, 4위 정도의 문화력을 가진, 그리고 고도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들의 의식수도 높고요. 그리고 뭐 북한은 나름대로 하여튼 폐쇄형 국가이지만 자기 스스로 또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누구냐? 저 남과 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지금 중국과 미국 영향이 한반도에 강하게 미친다 하더라도 핵심은 저는 남과 북이라고 생각해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14선언에서는 남북미, 남북미중 이렇게 이름은 안 썼지만 사실은 3자 또는 4자라고 했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미, 남북미중 이렇게 3자, 4자 했는데요. 저는 핵심은 남과 북이라고 생각해요. 남과 북이 진짜 딱 앉아가지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 확실히 끝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종전 전쟁 끝내자. 저는 그래서 지금 4자 간의 종전선언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뛰고 있고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미국이 시큰둥하고 한편은 북한도 좀 시큰둥한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남과 북이 확실하게 진짜 종전을 하는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합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미국과 중국을 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실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에 서명했던 세 나라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남북, 미중 네 나라가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2+2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남과 북이 먼저 하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보증을 서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지금쯤은 이제는 최소한 한반도의 평화, 우리 남과 북의 평화에 있어서만은 남과 북이 주체다. 한국전쟁도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 사이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과 중국이 개입됐기 때문에 평화도 남과 북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증을 하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문제를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조금 기존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미국이 아니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미국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고 미국이 스탑을 하면 우리도 스탑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뭐 혹시 저기 올라온 게 있나요? 저기 우리 채팅방에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군사학과 재학 중인 홍윤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합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치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겨냥한 미국을 향해 겨냥한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크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기 그러니까 조기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뭐 러시아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사일 정보가 우리 사드가 우리 한국에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뭐 격추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정보를 조기에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역량, 그런 의미로서는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는 글로벌화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결국은 뭐 기본적으로는 북한용이라고 우리가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역할도 일정 정도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데 그러면 이미 서해상이나 동중국 해상에서 우리 해군이나 일본 이지스함 등이 이미 24시간 중국 동부를 감시 중이고 또한 조기경보 통제기나 인공위성으로도 중국 전역을 감시 중인데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중첩적으로 있을수록 좀 더 정확성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딱 고정돼 있어 중첩적으로 되니까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강 질문은 됐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하시면서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채팅창이 없어요? 지금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학생도 좋고 일반인들도 좋습니다. 직접 질문하시기 곤란하면은 채팅창 이용해 주시고, 없으면은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하려면은 최소한 2~3시간 걸리는데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파워포인트 자료 아주 성의 있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딱 40분 만에 맞춰 주셨어요. 오늘 훌륭한 강의해 주신 백이찬 사무처장님께 박수 보내면서 강의 끝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나와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아까